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2017, 18년 그 사이까지 일어난 국제사회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역사를 볼 때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해서 역사를 해석하다 보면 왜곡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인물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과 이해관계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물의 등장과 역사적인 선택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인물 하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변수라기보다는 그 당시 시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상황을 중심으로 냉전 이후부터 미중 무역전쟁 시작 시점까지 이야기를 했죠. 확실히 인물을 제거하고 상황 중심으로 살펴보니 국제사회 변화의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내용은 화면 상단 링크에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 일단 지난 영상을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냉전 이후에 세계가 적대 구도가 없어지고 하나의 단일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규칙 하에서 국가 간 장벽 없이 세계가 무역, 투자, 인력 등 효율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같이 사슬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더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 가서 생산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받는 임금보다 딴 나라 가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리로 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 투자든 자본이든 수익이 높은 곳을 향해서 국가 간 경계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서 세계 물류 공급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 효율을 바탕으로 세계가 성장하는 동안 그때 선진국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일지는 모르나 선진국 국내의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의 제조 일자리 같은 것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국내 일자리는 저임금 국가 인력들이 잠식해가면서 임금 수준이 정체되거나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또한 금융, IT 등 광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은, 이를테면 선진국 내의 제조업 같은 그런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산업 자체가 쇠퇴해버리는데요. 그런 일들로 선진국 내에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서민 일자리 문제와 임금 문제가 극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 유럽의 피해가 컸다고 했죠. 이 문제가 미국, 유럽의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아니, 이제 자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정치를 해야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1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유럽 선진국이 기존에는 국제사회 질서라든가 세계화, 자유, 인권 같은 그런 가치를 위해서 다른 나라 문제라도 국가 역량의 일정 부분을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요. 돈을 지출하거나 병력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말하겠죠. 그런 걸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한테 직접 피해가 있거나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국제사회 문제에서 발을 빼거나 묵인하고 기존과는 다른 고립주의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방향이 슬슬 바뀌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붕괴된다는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되고 국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EU 회원국 내에 저임금 국가 인력들이 선진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그 나라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EU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진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른 국가의 재정 위기까지 챙기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불만이 국민들한테 퍼지면서 급기야 EU의 세 축을 이루는 나라 중에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서구권이 본격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사건들이었죠. 아무튼 2010년대 중반부터 서구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만과 내부 서민 경제 문제를 상당히 눈치를 보고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세계화 덕으로 순식간에 세계 2위 경제 수준으로 올라온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1대1로 등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공식화하면서 미국하고 대립 견제 관계로 바뀝니다. 러시아 역시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침체된 상황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경제가 회복 성장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동안 그 공백에 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면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과거 구소련이었던 국가들과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미국이 빠진 공백에 매력 있는 안보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높였고 구소련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와 나토에 속하지 않은 동유럽 지역을 철저한 친러 국가들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친서구권 성향의 주변국에 대해서는 무력 침공까지 감행해도 미국과 EU 국가들이 개입에 부담을 가지는 걸 확인해 가면서 점점 자신감 있게 영향력을 키워갔던 거죠. 자, 이게 지난 영상의 내용인데 말하다 보니까 짧게 한다는 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냉전 이후로 지금까지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그 체제 하에서 단일 시장을 구성해서 질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무역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 말은 이미 세계화 무대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보고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기준의 개발도상국 지위의 특혜를 포기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산업 경쟁력까지 망가뜨린다고 중국을 적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기존 전통적인 동맹국에게 다양한 형태의 중국 제재에 참여를 종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냉전 시절 같은 경우나 적과 아군이 명확한 상황이라 동맹의 가치가 빛이 나죠. 근데 냉전 이후에 특정한 적이 없이 세계가 하나로 어울려서 교류하고 살면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너무 엮여버린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전통적인 동맹은 맞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동맹들 보고 참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바로 중국을 적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중국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공급망의 의존도도 높고 중국 시장으로 얻는 이익도 크기 때문에 쉽게 미국의 중국 제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부는 중립 노선을 타거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부분 제재에 동참하는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섭섭하죠. 나토니 뭐니 하면서 동맹 맺고 나토 방위비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면서 유럽 안보를 챙겨왔는데 이럴 때 제대로 동맹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유럽은 또 유럽대로 우리가 언제 동맹 역할을 소홀히 한 적이 있냐, 우리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있다 하는데 뭐 어쨌든 미국의 성에 안 찬 부분도 있을 거고 서운하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던 그 시기에 겉으로만 보면 중국을 제재하는데 미국의 유럽 동맹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때 미국과 유럽의 동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되고 서로 마찰음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당시 유럽연합의 리더국인 독일과 미국이 나토 방위비 문제나 러시아와 독일 연결되는 가스관 문제 등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동맹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안 따라와줘서 불만이었고 유럽은 유럽대로 동맹과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내정을 간섭하는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과 유럽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에만 맞춰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었죠. 이런 미중 무역전쟁 시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비중이 큰 두 나라 미국, 중국이 대립하면서 기존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계 질서가 본격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세계 질서의 주축이 되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계기를 제공했던 겁니다. 이 바탕에는 점점 커져가던 서구권의 고립주의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던 이런 흐름을 폭발적으로 키워버리는 도화선 같은 일이 터지는데요. 바로 듣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가 고립주의로 흐르는 와중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은 차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단절까지 발생하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각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열이 되고 있던 터라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은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세계화가 잘 돌아가던 이전의 사회였다면 이런 팬데믹이 터졌을 때 세계 무역과 보건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자 원칙을 정하고 이를 따랐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코로나에 대비하는 중요 물자는 어떻게 생산하고 배분 관리할 건지 서로가 가진 역량을 각자 최대한 발휘하고 양보할 건 하고 얻을 건 얻는 식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보와 타협으로 일원화된 룰을 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화합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이미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때는 서로 알아서 살아남자고 각자 도생판으로 흘러가 버리는데요. 산소호흡기나 마스크 같은 의료 물자들은 수출을 봉쇄해버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세계적인 공통된 룰도 없는 상태로 스웨덴은 어떻게 한다더라 미국은 어떻게 한다더라 하면서 각국마다 다 다른 대응을 하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국내 국민들의 불만과 경제와 보건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대외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됩니다. 그건 국제 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서구권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국제 문제에 발을 빼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사태 동안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있었죠. 자유, 인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권이 미얀마에서 극악무도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방관했고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요. 내가 중재하거나 해결해줄 생각도 없고요. 과거에야 이런 일에 평화유지군이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국제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챙기던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시대 흐름이 달라졌죠. 아프간에서 나토군과 미군이 거의 쫓겨나가듯이 급하게 퇴각하던 모습은 이제 국제사회가 얼마나 자국의 이익과 무관한 남의 나라 일에 개입을 꺼려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전 지구촌이니 세계관이 하던 정치경제 패러다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강하게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요. 여기저기 기존 세계 질서에 공백이 생긴 와중에 러시아는 서구권이 절대 개입 안 한다는 그런 확신 하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는 일까지 벌이고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우려라는 그런 냉전 시절에나 있을 법한 긴장감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냉전 이후부터 인물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상황 중심의 국제 정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과거 냉전 시절처럼 명확한 적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그동안 흐리멍텅해진 동맹구도를 뚜렷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 냉전 시절 동맹구도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긴 기간의 흐름을 압축시켜서 전달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